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체성 멘탈 트레이닝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결혼을 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결혼 반대를 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소통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 그냥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신데 하는 분. 그런데 부모님 앞에만 가면 주눅 들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40 넘었는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양극단. 한쪽은 부모님과의 애착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태. 겉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이런 걸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미디어에서도 좋게 소비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13살이면 너무 좋은 상태인데 33살이면 부적절한 상태. 부모님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고려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 힘들어하거나 그걸 결국에 따르는 사람. 근데 반대쪽도 독립이 안 된 상태예요.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이 안 된 상태. 이거는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독립적인 것 같아 보여요. 엄마가 뭐 얘기하면, 아빠가 뭐 얘기하면 화부터 막 치솟아 오르고 반항하고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와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 이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라면 이거는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이 안 되어 있어서 부모로부터 영향력이 여전히 커요. 그럼 다음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절대 권력처럼 휘두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시 딱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아, 나 싫어. 왜 싫어? 우리 어떻게 맞춰가면 좋을까? 내가 싫다잖아. 왜 하려고 그래? 나 안 사랑해? 이렇게 가는 사람. 나의 감정이 이 주변 사람들 모든 거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권력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또 이것도 있죠. 약간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나는 피해 당했어. 난 손해봤어. 너는 잘난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잘 사니까, 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물론 상처가 분명히 있겠죠. 상처가 있는데 그게 말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언어가 다시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은 보상 심리를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혼해서 뭔가 둘이 같이 이뤄가기보다는 내가 그의 욕구, 바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내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당신과 세상이 잘해야 돼. 나한테 맞춰줘야 돼. 라는 그런 어떤 보상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기여하고 플러스가 되고 싶은 이 감정을 많이 유도하는 사람. 아니면 나는 마이너스 된 존재고 난 이걸 채워야 돼, 세상으로부터. 난 받아내야 돼. 이런 마인드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저는 주체적인 삶으로 가는데 갈림길이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보상 심리로 결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재미를 느끼고 베푸는 재미를 느끼고 부모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내 자식한테도 그런 세상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인드로 사는 사람인가. 저는 후자일 때 저는 정말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인 관계에서 조금 더 적절한 남자,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남자가 결혼하기에 굉장히 거리낌이 없다, 또는 여자 입장에서 결혼 생활에 적응하기 좀 더 편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성장 잠재력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선을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호르몬을 가지고 다른 신체를 가지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던 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수용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신체적으로 이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 그냥 단순히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공격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분이나 갈등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난 여자니까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된다가 내면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남자한테 내가 이거는 절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선을 제시했을 때 지키느냐. 뭐 처음엔 못 지킬 수도 있죠. 자기와 다른 사람한테 내 잣대를 들이댄 거니까 노력하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건 성장 잠재력에 조금 더 밀접한 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애냐.
친구랑 이렇게 싸웠는데 그 새끼가 진짜 못된 놈이야.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사람인지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을 때 그땐 좀 어려서 그런지 그렇게 끝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러고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줄 알면 너무 좋죠.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기서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 남자가 열등감이 많은지를 보면 좋아요. 열등감 많은지는 어떻게 아냐? 롤모델에 대해서 물어보면 돼요. 갑자기 대뜸 롤모델 있어? 이러면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적죠.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좋아요. 축구선수 누구 좋아해? 누구 좋아해? 어떤 면을 좋아해?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면 단순히 손흥민 골 많이 넣어서 좋아해 이럴 수도 있지만 아마 나이가 조금 찬 남자일수록 뭔가를 다르게 볼 거예요. 손흥민의 리드하는 능력, 슬럼프에 빠졌다가 어떻게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올라오는 능력, 어렸을 때 하루에 공 1000개씩 찼던 그 근성 뭐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 남자가 롤모델로 삼고 뭔가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그걸 본받고 싶어 한다. 성장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의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TV에 나오는 쟤 별로야. 유튜브 나오는 쟤 고졸 출신에 자기 세계만 갇혀있고 배울 거 없어.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델만 얘기하는 경우. 열등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저는 성장의 기회를 많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어떻게 이 특징들을 볼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항상 그걸 관찰하는 나라는 변수가 있다.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건 둘째치고 상대의 안 좋은 면만 자극하는 습관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라는 변수를 늘 생각하면 주체적인 삶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변수가 돼서 그걸 유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굉장히 관계론, 인간관계론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특징이 좋대? 그럼 뭐지?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체성 있게 능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유도하고 만나고 내 눈에 보이니까 만날 수밖에 없죠. 이런 유유상종을 역이용하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사람일 때 상대가 마이너스라면 그게 플러스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고 내 판단이 지금 괜찮은 건지 점검하는 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결혼하면 불행해지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대화만 한 게 없다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판단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더 의심되고 더 조심스럽다. 더 깊이 물어보고 더 깊이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죠? 감정적으로 하는 건 이런 거죠. 너 내가 전에 하지 말라는데 왜 계속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감정에 대한 표현은 빼놓고 감정이 튀어나가고 있죠. 상대는 뭔가 나의 공격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조금 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전에 안 하겠다고 했던 거를 다시 하니까 앞으로도 그럴까봐 난 너무 겁이 나. 너무 걱정돼. 너무 다다다 쏟아붓지 않고 딱 심플하게 내 감정을 전달해서 소통한다. 그러면 관찰이 가능해요, 그때. 그래? 그 정도 걱정하는지 몰랐는데 나는 그냥 너가 여자친구라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라 생각했어. 미스매치가 났죠. 얘는 선을 넘는 남자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됐던 거였구나, 우리 둘이.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당사자가 아닌 친구들 그룹에 가가지고 야, 얘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뭐 술 안주로 삼고 싶으면 그러셔도 되는데 정보 얻으러 가는 거는 저는 너무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당사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기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메시지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분을 느꼈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네가 그러니까 문제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도 이제 계속 아이메시지를 하기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인 것과 현실의 괴리가 이제 벌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내 남자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전략을 찾아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이메시지가 내가 능숙하게 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안 그랬을 거야. 나를 비껴나가는 대화가 되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아이로 너와 나로 돌아와요. 나는 너를 비난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내가 속상하다 정도인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공격받는 느낌 나. 또 공격할 수도 있겠죠.
저는 속된 말로 어그로 끌리지 않고 우리 둘의 나우 앤드 히어에 집중하는 대화. 그래, 너 약간 흥분한 것 같아. 내 말이 너무 불편하게 들렸어? 되묻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메시지에 집중했더니 얘가 튕겨나가. 불편해하네. 너무 고집 부리는 것보다 오케이, 나는 이런데 그럼 너는 어떤데? 너의 감정은 어떤데? 계속 여기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자꾸 튕겨나가지 말고 여기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속 이제 공격적인 반응이라면 그 사람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나를 불행하게 하는 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눴는데요. 반대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결혼을 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 뭔가 자꾸 엄마 아빠를 의식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나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보상 심리로 나한테 바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걸 해야지. 너 돈 더 벌어와. 우리 엄마 아빠 나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혼자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야. 그 말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결국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가족이 합쳐지는 거니까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나의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뭔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연 생태계에 집안 대 집안이 교미를 하는 종이 있나? 우리의 DNA가 과연 거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잘 그럴 연이잖아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러하도록 되어 있나? 우리의 본능에 역행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비효율성을 초래해야 유지가 될까 말까 한 것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결혼을 이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거절한다. 그럼 좀 어떤 스트레스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기존의 한국 사회 액트를 딱 깰 수 있는 제일 좋은 멘트는 이거더라고요. 우리 세대에 맞는 멘트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자. 내가 결혼할 자유 있으면 부모님도 반대할 자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예의를 차리고 정중하게 할 뿐이에요. 부모님 의사 존중해드리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식장 들어가고 싶으면서 부모님 왜 따라오래요?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자유가 수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거기서 소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나는 너무 속상한데 이게 현실로 올 수 있는 거구나. 내 인생에 이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죠.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리고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돌아보는 눈이 생기기 전까지 나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야구 선수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선발 투수로서 한국에서 20승, 매년 20승 하는 투수가 되고 싶어. 근데 난 내가 어떻게 던진지 몰라.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던질 때 잘 되더라? 무슨 느낌으로 던질 때 잘 되더라? 마운드 올라가기 전에 어떤 마음 상태일 때 내가 잘 하더라? 나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주체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나한테 선택권을 넓힌다. 그래서 나를 보기 위한 실력들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서 또 추상적이죠. 나를 보기 위한 실력은 뭐냐? 생각만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골치 아픈 생각들로 빠지니까 그냥 담담하게 써보는 거예요. 결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난하듯이 하는 느낌이 아니라 굳이 해야 되라고 질문을 해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정도면 내 안에서 뭔가가 나온 거죠.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네? 내 가치관이나 단어들이 이런 게 반복되네? 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했어.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복기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정일지나 이런 거 쓰게 많이 훈련을 시켜드리는데 그 감정들을 들여다보면은 감정이 가장 나다운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수준이 아닌 이상 내 거예요. 감정이 가장 나다운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나의 길을 찾는데 되게 수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 감정을 추적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셔라. 그게 뭐든 좋아요. 엄마 아빠한테 기분 나빴어?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기분 나빠? 표정이 기분 나빠? 말투가 기분 나빠? 어떤 표현이 기분 나빠? 표현이 기분 나쁘다 치자. 그게 남들은 안 기분 나쁘다는 사람 있어.
왜지? 탐구해 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말을 듣고도 괜찮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모방할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욕을 했으면 엄마 아빠 입이 더러워진 거지 내가 가치가 깎이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학습할 수 있는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다양하게도 학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정말 결혼 반대라고 하나로 표현을 하시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통제하려고 하고 너는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애티튜드 자체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편감 이걸 도저히 해소를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일도 그만두고 때려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거기서 제가 단서를 찾아서 결단을 한 영역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찾아지면 적개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남한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강렬하게 원했는데 그게 이룰 수 없어 라는 착각에 빠질 때 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네. 제가 결혼 반대 케이스만 쭉 보다 보니 큰 틀에선 정서적 독립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21세기 트렌드 치고 많이 뒤처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관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부모랑 유착된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TV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 없이 미디어들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회에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도움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의사대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홧김에 그냥 반항심에 결혼해버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에서 내가 능동적인 선택으로 결혼을 하시는 거를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정서적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결혼을 할 수 있게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채널 이름이 뭐죠? 닥터 이티라고. 닥터 이티. 네. 네. 닥터 이티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왜 당신은 부모를 위한 결혼을 하는가 저자 이주호 대표님을 모시고 결혼을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